국내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손혜원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 상황을 놓고도 여전히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 탈당 기자회견 관련된 전후 상황, 국회 상황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의혹 보도가 나온 지 6일째, 손혜원 의원이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당을 살리기 위해서라며 당적을 내려놓겠다, 즉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당에 더 이상 부담 주지 않고 그리고 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해결을 하겠다. 국회 문체위 여당 간사직에서도 물러났습니다. 손 의원은 도시 재생, 문화 재생을 위해 주민과 지인들을 설득했을 뿐이라며 SBS를 비롯해 의혹 보도를 한 언론사를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의혹이 하나라도 사실로 드러나면 의원직 역시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손 의원은 그러나 핵심 쟁점인 이익 충돌, 공직자 윤리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인이나 관계자분들이 메일을 하시고 한 게 이익 충돌 금지다, 공직자 윤리 위반도 적절한 게 아니냐 이런. 문체위나 문화재청이나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야당들은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 하지 말라며 의원직을 내려놓고 검찰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의혹에 대한 사법당국의 판단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정치권 공방도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슈 따라잡기 최진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속보 하나 좀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6%, 거의 근 30년 만에 최저치라는데 저 정도면 아이고 중국 경제 경착륙 소리 나올 텐데요. 우리 경제 충격이 좀 클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중국의 2017년도 경제 성장률 6.6%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슈 따라잡기 가도록 해보죠. 최 교수님, 예. 요거 좀 하나 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국회의원의 이익 충돌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뭡니까? 이익 충돌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은 본인이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또는 국회의원이 공직이죠. 그렇죠.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 알게 된 정보라든지 아니면 알게 된 어떤 일, 어떤 계획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나 본인과 관계된 사람한테 이익을 주는 행위.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아,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척 뭐 이런 분들 다. 친척, 자녀, 부부, 그다음에 뭐 보좌관, 그렇죠. 측근 이런 사람들 이익이 가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국회 같은 데는 뭐 이번에 이제 손혜원 의원 건은 뭐 특이한 케이스지만 경제 관련된 부서에 일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기재부 이런데 정무위, 기재위 이런 데 있는 국회의원들이 본인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주식은 공매가 되죠. 그렇죠. 공매가 되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그 직책을 갖고 있으면서 알게 됐던 정보 가지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아니면 다른 본인의 주변에 있는 사람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것 자체를 못하도록 막게 하는 것. 손혜원 의원한테 끊임없이 제기가 돼왔던 문제는 관련 상임위인 문체위 여당 간사로서 취득한 문화재 지정에 대한 정보가 측근들의 부동산 매입에 활용됐다면 이건 이익 충돌 아니냐라고 질문이 계속 나왔는데 손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차라리 그냥 거기에 해당 안 된다고 주장을 하시던가.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의 상황을 보면 전혀 해당 안 된다고 얘기하기에는 약간 좀 그러니까 의혹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은 아직 모르겠어요. 진실은 뭐 조사가 돼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문체부에서 뭐 예를 들어서 2017년 3월부터 아마 이제 건물을 매입한 것 같고 8월에 본인이 국회에서 여러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 대해서 얘기했던 건 그전부터 얘기했던 건 맞아요. 오랫동안 맞아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계속 그 문화재청 차장과의 질의 내용에서도 목포를 좀 개발해라. 아니면 문화재로 좀 지정해라. 그리고 좀 예산도 좀 투입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과 그럼 실제적으로 본인이 이제 그 내용이 8월이니까 한 5, 6개월 전에 그 뭐 건물을 샀던 문제와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익 충돌 부분하고 일정 의혹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목포의 저 상황을 화면에 보시고 있는 저 지역의 사정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 중에 하나가 저희 지역구 의원이신 박지원 의원이잖아요. 박지원 의원이 처음에 첫 보도 때 9채 갖고 있다 그랬더니 그거 저 부동산 투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게 뭐 14채, 16채, 20채 넘어가니까
이거 이 정도면은 나도 속았다. 예. 이거 투기 맞다 이랬더니 그렇게 얘기했죠. 손혜원 의원이 박지원 의원 낙선 운동할 것처럼 막 말씀하시대요. 맞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두 분이 사이가 좋으셨는데 매우 안 좋아졌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원래부터 사이가 좋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 어쨌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박지원 의원이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목포에 대해서 어쨌든 손혜원 의원이 건물을 사고 거기에 재개발하고 고맙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리모델링 예, 예. 하면서 그 지역이 어쨌든 관심을 받게 됐고 문화재로 지정되는 데도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맙다고 얘기한 거죠, 사실은.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이 처음에 생각할 때 2채 정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 알고 그랬어요.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점점 이제 늘어나잖아요, 숫자가. 지금 20채, 20채가 넘어가는 것까지. 정확하게 현재까지 확인된 손혜원 의원의 측근들이 매입한 부동산이 몇 건입니까? 부동산은 20여 채로 알려지고 있어요. 20여 채. 땅까지 확인도 안 하면, 되는군요. 확인도 안 돼요. 그 땅까지 하면 뭐 22건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아니 어느 보도에 봤더니 뭐 30채까지도 뭐 얘기가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얘기하는 지역도 있던데 그건 또 그것도 확인이 안 이제 되는 확인이 모양이군요. 아직은 안 되는 예. 상황이어서. 예.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이제 그 부분이 의심스럽다. 한두 채 산 건 이해가 되지만 저렇게 많은 땅과 건물을 사는 것 자체는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손혜원 의원이 화가 나서 아마 어제 이제 기자회견에서 박지원 의원의 그 본인은 이제 국회의원 나가겠다고는 하지 않았고 다시는 안 한다고 그랬고요. 손혜원 의원은 누가 나가면 그분을 돕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하고 있죠. 손혜원 의원이 좀 여담입니다만은 참 아이디어가 많고 이 예. 광고 업계에서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주 마시는 소주, 참 땡땡, 처음 땡땡 예. 이런 그 이름도 다 이 회사에서 만들었다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대단한 그 저작권하고 그것도 그 돈도 많이 버시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예, 자산가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예, 예. 예. 그런 이제 광고, 홍보, 문화재 뭐 이런 거에 대한 조예가 깊고 관심이 많은 것까지는 그건 다 맞는 세상이 아는 일이고. 그렇죠. 손혜원 의원이 뭐 국회의원 2번, 3번 하겠다라고 안 하고 나 국회의원 한 번만 한 번 하겠다는 하겠다고 얘기는 뭐 했어요. 다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 뭐 다시 뭐 목포 가서 출마하고 이럴 일은 없겠죠.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없다라는 예, 거죠. 예, 그건 없다는 거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앞으로는 검찰 조사 본인이 검찰 조사 받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언론사 상대로 고소를 하면 진실관계를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근데 하면 SBS가 무슨 허위 사실을 보도를 했다고 허위 사실 유포로 그러니까요. 고소를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는 그러니까 예. 고소를 하게 되면 조사가 이루어질 거고 조사가 이루어지면 사실관계는 확인될 겁니다. 다만 네, 그렇다 네. 하더라도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 이제 언론학자잖아요. 예. 언론법, 언론 관련된 처벌하는 여러 가지 조항들을 보면 예. 공직자와 언론사가 의혹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누가 증명해야 되냐면 그 공직자가 증명을 해야 돼요. 공직자가 네, 언론사는 예. 의혹, 그러니까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론사가 예, 예. 언론사는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의혹이 있고 상당히 믿을 만한 의심이 들 때는 보도할 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네. 했고 사실관계가 현저히 허위 사실이 아닌 이상 그렇죠. 언론의 의무로 보도를 했는데 그걸 이제 처벌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뭘 아니, 이렇게 고소를 하겠다고 본인은 이제 언론사에 대한 반감을 그렇게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예. 저게 조사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언론사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언론사를 처벌하려면 어느 정도까지 증명이 돼야 되냐면요. 그 보도를 기사를 쓴 기자가 예. 그게 거짓이란 걸 명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를 가지고 의도와 고의성을 가지고 했었어야 기사를 쓸 경우 되는데 그때는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자가 여러 가지 증거나 자료들이나 정보 또는 뭐 제보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검토해 봤는데 이건 좀 의심이 된다, 의혹이 된다. 그래서 보도한 건 처벌한 경우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법은 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고 언론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 그러니까 그게 명확하게 거짓인지를 알면서도 그랬다면 처벌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처벌된 경우가 없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기자회견에서 손혜원 의원이 밝힌 그 근거를 봤더니 예. 목포에 거기를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현지 지역 건설사가 자신이 이거를 보존하려고 드니까 자기한테 앙심을 품고 SBS에 허위 제보를 해서 했다. SBS가 허위 보도를 하면서 이게 예. 이러고 됐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그렇게 계시는 것 주장을 같은데 하고 제가 있죠. 물어봤어요. 예, 이 취재를 한 기자들한테 예, 그랬더니 제보 받은 거 없고 예. 그 손혜원 의원이 국회 속기록을 쭉 취재를 하다 보니까 유난히 목포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달라고 문화재청장을 속된 표현으로 막 압박하고 이렇게 왜 예산 지원 안 해주냐라고 발언을 너무 많이 하셔서 네. 저 의원님은 왜 저러실까 하고 현지에 가서 취재를 해보다 보니까
측근들이 부동산 매입을 많이 했더라. 예. 좀 이상하다. 이거는 네. 속사정이 뭔지 취재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다는 건데 그렇죠. 왜 손혜원 의원님은 왜 지역 이 건설사를 물고 넘어가고 또 박지원 의원을 끌고 들어가고 왜 그러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음모론을 제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은. 음모론. 네,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뭐 음모가 그렇게 있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뭐 예. 그것도 뭐 제가 본인이 아니니까 뭐라고 명확하게 말. 근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정황들을 보면 예. 언론사가 뭔가 또 의혹을 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의도를 가지고서 본인을 공격하고 네, 있고 네. 본인은 아무 죄도 없고 잘못도 없는데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키우는 것도 본인에 대한 어떤 음모가 있는 거다라고 네, 네. 본인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사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아주 극히 적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언론학자이신 최준봉 교수님이 딱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손혜원 의원 얘기는 뭐 이렇게 진행된다는 얘기까지 한번 해보죠. 한 그렇죠. 일주일이 넘었는데 네. 여전히 본인이 그 인정을 안 하시고 있어요. 네, 그런 박지원 의원한테 여쭤봤더니 박지원 의원 딱 한마디로 정리가 됐군요. 네. 나 손혜원 정도와 싸울 군번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뭐 그러거나 말거나 손혜원 예. 의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딱 정리를 좀 해버렸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시 국회 얘기로 좀 가보죠. 예. 한국당 예. 전당대회 2월 27일이죠. 그렇습니다. 2월 근데 27일 생각보다 이루어지죠. 그 불이 일찍 단 거졌어요. 그러니까요. 황교안 전 총리가 나오면서 그렇게 됐는데 예.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나오면서 헤비급 신인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헤비급 신인. 아, 신인인데 헤비급이에요. 네,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단숨에 거의 뭐 모든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예. 지금. 손혜원 의원이 민주당에서 거물급 초선인데 별명이. 뭐 그렇게 별명을 부르시더라고요. 예, 예. 근데 초선인데 거물급인데 황교안 예. 총리는 배지도 안 달고 있는 정치 신인인데 신인인데 헤비급이죠. 헤비급이야. 네, 어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자유한국당의 판세를 보면 지금 현재 그냥 판세만 보면 예. 오세훈 대 황교안 이렇게 지금 판세가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오세훈 대 황교안, 예, 황교안 대 이렇게 지금 오세훈 이 양대 양대 구조 축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오.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는 출마를 하겠다고 아직도 말도 안 했거든요. 사실 입당한다는 말 하나 던졌는데 거의 뭐 친황이 생겼다는 등 여러 가지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비결이 뭔가요? 결국은 친박계 결집인가요? 그렇기도 하고 인지도예요. 대중적 인지도? 인지도. 그러니까 정치는 인지도가 중요하잖아요. 하긴 대중적 예, 인지도가. 보수 진영에서 차기 대선 후보 예. 선호도 조사하면은 항상 여전히 1위가 나오죠. 황교안이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네. 아, 네. 근데 그런 인지도가 사실은 대중적 인지도와 그다음에 친박의 지원 이런 부분들이 함께 결합을 하면서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예, 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당 대표 뽑는 거잖아요. 예, 당대표 대선 뽑는 후보 뽑는 게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 당대표가 결국은 총선에 공천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공천권. 아, 그러면 공천권을 세다. 갖고 있으면 예. 이제 2020년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내년 선거에서 본인 측근들을 국회에 많이 포진을 시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대권에 도전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갖는 데는 중요한 어떤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저 다른 분들도 출마하실 분들 많죠. 많습니다. 중진 의원들, 다선 예. 의원들 많이 출마.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뭐 오세훈 아까 말씀드렸고요. 오세훈. 예. 그다음에 지금 뭐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 말로는 안 하신다고 안 그러는데 한다고 여전히 했지만 들썩들썩 하시는 네, 거죠. 홍준표 전 대표도 지금 할지 말지. 왜냐하면 고민하고 있고. 네, 마지막 그 연말에 있는 본인의 예, 연말이 예. 아니죠. 월말에 있는 본인의 출판 기념회 때 밝히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우택 그러네요. 그리고 또 뭐 주호영, 예, 주호영, 심재철, 김진태. 주호영, 예, 그런 분들 안상수 친박계 김진태 의원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김문수 전 지사. 김문수 전 지사. 예. 한 10대 명 나오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예. 이게 이제 뭐 지금 현재 어떻게 이제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라 단일 지도 체제를 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당 대표에 출마하면 최고위원에 출마를 못 해요. 아,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합 집산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어요. 막판에 가면. 리그가 다르죠. 그렇죠. 리그가 예, 전혀 민주당과 달라요. 달리 이게 지금 이게 등수로 가는 게 아니라 예. 당 대표 뽑는 리그가 따로 있고 예. 최고위원 뽑는 리그가 따로 있기 때문에 둘이 선택을 해야 돼요. 둘 그렇죠. 중에 하나를. 예. 그러니까 근데 에브리바디가 다 당 대표로 지금 몰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최고위원 리그는 예. 인지도 없고 그냥 고만고만한 분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차라리 당 대표가 그러니까 본인이 저울질하겠죠. 막판까지 가서 본인이 당선 가능성이 있으면 당 대표에 도전하겠지만 아니면 최고위원으로 가고. 돌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당 대표가 안 될 바에야 최고위원으로 돼서 어느 정도 입김을 그러니까 본인의 목소리를 좀 강하게 낼 수 있는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땐 이합 집산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이합 봅니다. 집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표대결 결과가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 이런 것 현재는 같아요. 예측할 수 좋습니다. 없죠. 더 지켜보는데 예. 요거 하나 변수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홍준표 전 대표가 홍카콜라를 통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오세훈은 패싱하고 예. 황교안만 계속 저격을 하면서 황교안 저격수처럼 돼버렸어요. 그렇죠. 나오고 안 나오고 전대 나오고 안 나오고는 둘째 문제로 치고 예. 여기에
무슨 행간의 뜻이 있죠. 행간의 뜻은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나가는 여건을 만들어 보려는 건 첫 번째 행간이 있어요. 그럼 황교안 전 총리가 나오면은 홍준표 전 대표가 나오기가 어렵습니까? 아니요, 나오는 것이 도리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하면 친박 비박으로 완전히 개파 싸움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공격 포인트가 보니까 결국은 황교안 군대 안 갔다 왔다 이거네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앞에는 친박 얘기를 했어요. 또 도로 친박당, 도로 친박당이다. 박근혜당 이런 얘기 계속 비판했고, 그러니까 친박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계속 띄워서 본인이 친박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이런 이미지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들어오는 것은 어쨌든 본인은 예전에 당대표 할 때부터 친박으로부터 계속 공격도 받았고 친박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했었잖아요. 스멀 올라온다, 뭐 바퀴벌레 같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던 걸 보면 친박과의 오래된 어떤 그러니까 앙금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지금 현재 황교안 전 총리가 친박을 대표하고 있는 주자인 걸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견제 이런 부분도 함께 들어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이렇게 뭘 지적을 할 때 보면은 품격은 좀 떨어지는 건 분명한데 핵심을 찌르고 아주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는 아프게 찌르는 데는 하여튼 거의 신의 경지예요. 맞아요. 두드레기 당이다. 그러니까요. 도로 침박당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국정농단당이다. 그렇게 황교안이 오면 이렇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길게 얘기도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두드레기 당. 그러니까 친박에 대한 어떤 반감을 강하게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고 지금은 황교안 전 총리가 친박을 대표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집중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보수 유권자들이 이런 표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는 참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홍준표 전 대표가 이렇게 공격하는 거 보면 황교안 이 열풍이 간단해 보이지는 않아요. 간단해 보이진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이제 계속 진행 중인 거고 자유한국당 문제로 시끄러울 거라는 얘기 여기까지 좀 정리하도록 하죠. 자, 최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